나를 깨우는 하루 한 문장 50일 고전 읽기. 어른의 새벽. 1장. 오늘 하루를 꽉 채우는 습관. 새벽은 삶을 되찾는 시간이다. 시간은 때에 따라 그 깊이와 농도가 다르다. 새벽의 1시간과 오후의 1시간은 같지만 전혀 다른 색깔과 형태를 가지고 있다. 새벽이 땅에 단단히 뿌리를 박고 있는 소나무라면 낮 시간은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부평초 같은 모습일지도 모르겠다. 낮은 순식간에 내 시간을 빼앗아 가지만 새벽은 계절의 변화에도 항상성을 유지하는 소나무처럼 의지만 있으면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세상이 아직 깨어나지 않은 고요한 시간에는 온전히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마음을 쏟을 수 있다. 관자는 겉모습을 바르게 하면 덕이 저절로 찾아오고 마음속에 정성을 채우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다고 했다. 마음속에 정성을 가지려면 진실함과 성실함을 잃지 않으려는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답을 찾기가 어렵다. 도대체 바른 모습과 간절한 마음은 어떻게 얻을 수 있는 것일까? 그때 떠오른 게 새벽이라는 시간이었다. 매일 하루를 바로 세우려는 정성이 나의 하루를 다스리고 나의 마음을 정돈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되어주지 않을까? 새벽은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기 직전이다. 하루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 나에게 2시간 남짓이 주어진다. 그 안에 글쓰기와 일기쓰기 그리고 운동을 한다. 길지 않은 시간 안에 하고자 하는 일을 다 해야 하기 때문에 새벽만큼 바쁜 시간도 없다. 글을 쓰는 사람들은 마감 기한이 작품을 완성하는 방법이라고 한다. 그와 마찬가지로 나에게 새벽은 하루를 시작하기 직전에 해야 할 일을 끝내야 하는 마감 기한과 같다. 내가 정한 일을 새벽에 모두 끝내지 않으면 오늘 다시 똑같은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더욱 집중할 수밖에 없다. 그 시간 동안 어떤 눈에 보이는 성과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그저 하루의 사소한 습관에 지나지 않는다고 여겼다. 방해받지 않는 시간, 오롯이 혼자가 될 수 있는 시간일 뿐이니 결국 그 안에 무엇을 담는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어떤 일을 하고 그 일이 쌓여서 구체적인 결과가 만들어져야 비로소 새벽이 큰 의미를 가진다고 믿었다. 그러나 생각했던 것과 달리 특별한 성취를 이루지 않았는데도 새벽 기상을 이어가면서부터 나 자신에 대한 확신이 생기기 시작했다. 나는 어떤 사람일까? 나는 부지런한 사람일까? 나는 하고자 하는 일을 할 수 있는 믿음직한 사람일까? 스스로에 대한 확신할 수 없을 만큼 불안정한 사람일까? 나에 대한 이런저런 물음과 마주하면 언제나 부정적인 답을 할 수밖에 없었다. 나는 그렇게 부지런한 사람도 아니고 뭔가를 지속할 수 있는 끈기도 없고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확고한 사람도 아니었다. 그런데 새벽에 일어나 정한 일을 할 뿐 딱히 뚜렷한 성과가 나타난 것도 아닌데 나 스스로를 부지런한 사람,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고 규정하기 시작했다. 새벽에 일어나기로 한 것을 하루라도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문제될 일은 없다. 그럼에도 철저하게 지키기 시작한 순간부터 자기 자신에 대한 단단한 믿음이 생긴 것이다. 논의에는 꾸밈이 바로 바탕이고 바탕이 바로 꾸밈이다. 호랑이와 표범의 털없는 가죽은 개와 양의 털없는 가죽과 같다는 말이 있다. 호랑이처럼 힘이 세도 호랑이의 무늬를 가지지 않으면 호랑이가 아니고 표범처럼 사나워도 표범의 무늬가 없으면 표범이라고 할 수 없다. 호랑이는 호랑이의 무늬로 호랑이라는 것을 알리지 스스로 호랑이라고 말해서 호랑이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일정한 시간 안에 어떤 유의미한 일을 했느냐도 중요하지만 새벽에 일어나는 것으로 나를 꾸미는 순간 내가 부지런한 사람이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여기는 바탕이 생겼다. 새벽에 하루를 시작하는 것은 호랑이와 표범의 가죽 무늬처럼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나 자신에게 강력하게 보여줄 수 있는 수단이었다. 매일 일정한 시간에 일어났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내가 얼마나 부지런하고 신뢰할 만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더 이상 설득할 필요가 없게 된 것이다. 부지런함을 꾸미는 일은 언제나 스스로를 흡족한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준다. 이런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이전과 다를 바 없는 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 마음은 같지 않다. 하루가 바로 서고 마음이 바로 서는 느낌이 들면 하고 싶지 않았던 일, 미뤄도 상관없다고 생각했던 일들을 받아들이기가 더 쉬워진다. 하루에 남은 시간들이 내 의지대로 흘러가지 않는다고 해도 상관없다. 이미 내 의지대로 하루를 바로 세웠기 때문이다. 내가 스스로 정한 시간에 정성을 다했기 때문에 그 여타의 시간을 철저하게 나의 시간으로 만들 필요가 없어졌다. 새벽은 그 누구의 도움도 없이 내가 나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믿음과 힘을 주었다. 그래서 오늘도 그 시간의 바탕 위에서 정성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필사는 길을 잃지 않게 해준다. 연못가에서 물고기를 아무리 부러운 눈으로 바라본들 물고기가 저절로 내 손안에 들어오지는 않는다. 갖고 싶은 마음이 든다면 오히려 집으로 가서 그물을 짜야 물고기를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커진다. 꿈과 이상은 아무리 높고 멀다 해도 꾸준히 작은 실천을 하면 언젠가 다다를 수 있다.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에 도달할 수 없다. 먼 곳에 도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금 준비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것이 우선이다. 나에게는 삶에 대한 욕구가 있었지만 어떻게 다가가야 하는지 알 수 없었다. 아니, 다가갈 수 있는지가 문제가 아니라 도대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찾을 길이 없었다. 무엇을 읽어야 하고 읽는다 해서 바로 익히게 되는 것인지 두려운 마음이 들었다. 더 이상 이 답답함을 억누를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해묵은 논어가 눈에 들어왔다. 논어라면 나에게 길을 주지 않을까? 논어 필사가 나에게 그물을 짜는 일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필사를 시작했다. 필사는 마음을 다잡기 위한 한 줄기 희망이었다. 힘든 마음이 항상 해가 되는 건 아니다. 마음이 힘들수록 글이 더욱 가까워지기 때문이다. 그런 마음이 즐거운 사람에게는 글일 뿐이지만 괴로운 사람에게는 글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하루하루 그물을 짜듯 내 속도에 맞게 한 구절, 두 구절 필사를 하면서 조금씩 마음이 누그러지는 것을 느꼈다. 필사하는 글을 얼마나 이해했는지는 먼 이야기라고 하더라도 내가 하루에 얼마의 분량을 썼는지 눈에 보이는 부분은 성취감을 안겨주었다. 알고자 하는 바를 마음속에 가지고 책을 읽으면 집중이 더 잘 된다. 궁금한 점이 무엇인지 명확하면 책을 훨씬 더 효율적으로 읽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알고자 하는 바를 이미 가지고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미지의 세계에 발을 들여놓기 전에도 호기심을 가질 수는 있지만 실제로 접하기 전에는 막연하고 무한 상태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일단 들어가서 경험해 보아야 궁금한 것이 명확해지고 알고자 하는 것이 확실해진다. 의도를 갖고 책을 읽는 것은 이미 많은 책을 읽고 나서야 가능한 일이다. 밑줄을 치고 필기를 하면서 읽는 것도 또 하나의 좋은 책 읽기 방식이다. 그런데 이 방식 또한 읽고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책을 읽을 때는 가능하지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의 범위를 넘어서는 책을 읽을 때는 쉽지 않다. 한 걸음도 걸을 수 없는 사막에서 경치를 감상하고 사진을 찍을 여유가 생길 수 있을까? 걷는 것조차 힘든데 말이다. 이럴 때 필사는 초행길의 안내자와 같은 역할을 한다. 물론 쉽게 지도를 보고 이미 많은 지식을 확보한 사람에게는 안내자가 필요 없다. 그러나 나처럼 관련 지식이 전혀 없어서 도저히 혼자 갈 수 없다고 생각될 때는 필사라는 안내자와 동행하는 것이 혼자 무작정 달려가는 것보다 훨씬 유익하다. 얼마나 걸리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필사는 비록 오랜 시간이 걸리는 일이지만 아무리 어려운 책이라도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일정하게 써내려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비웃지 않고 끝을 보게 해준다. 끝이 있어야 시작이 있는 것처럼 필사를 한 번 한 책은 좀 더 쉽게 읽을 수 있다.
논어, 대학, 중용, 맹자, 주역, 장자, 노자를 필사하는데 꼬박 3년이 걸렸다. 그런데 나중에 옮겨 적었던 것을 떠올려 보니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는 것 같고 도무지 내가 이 시간을 왜 이렇게 허비했는지 알 수가 없었다. 물론 처음에는 필사를 하며 마음의 위안을 얻기도 하고 중간중간 마음에 와닿는 이야기에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었다. 하지만 아무리 확실한 일이라고 해도 얻는 게 없다고 느껴지면 마음은 다시 흔들린다. 이 그물은 완성될까? 나는 도대체 언제 물고기를 잡을 수 있을까? 그물만 짜다가 끝나버린다면 그딴 의미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을까?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해왔던 것이 또다시 무용지물이 되면 나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뭔가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될까? 그런데 글을 쓰기 시작하자 읽었던 내용들이 어렴풋이 떠오르기 시작했다. 고전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베껴 써보았기에 내가 원하는 구절들을 금방 찾아낼 수 있었다. 필사는 중요한 것만 찾아서 줄을 치고 이해하는 것보다 더 더디고 때로는 우둔해 보이기까지 한다. 하지만 전체를 넓게 읽어야 다시 핵심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필사는 새를 잡을 수 있는 넓은 그물을 짜는 것에 가깝다. 주역에는 지혜를 얻고 원대하되 하늘처럼 하며 실체는 땅과 같이 비근한 데로부터 시작된다는 말이 있다. 무엇을 하고자 할 때 바로 다가서려 하면 오히려 다가서기 어렵다. 그냥 바다로 나가서 물고기를 잡을 수 없지만 나는 필사를 하면서 내 위치에서 내 속도에 맞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 지금 당장은 비루한 지식을 얻는 것에 불과할지라도 그 과정을 통해 지난 날에 대한 후회와 아쉬움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었고 새로운 것을 꿈꿀 수 있게 되었다. 필사는 누구나 해볼 수 있는 사소한 실천이지만 나는 필사를 하면서 절대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들에서 다가갈 수 있는 용기를 얻었다. 저녁을 내려 놓으면 하루가 달라진다. 사물이란 지나치면 안 되며 지나치게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게 이르는 것은 좋아 보이지만 높은 곳일수록 바람이 불고 춥다. 주역의 건개에는 나무 높이 올라간 용인이 후회가 있다라는 말이 나온다. 가득 찬 것은 다시 비워져야 하고 높은 곳에 오르면 내리막뿐이라는 의미이다. 그래서 끝을 모르고 치닫는 것은 위험하다. 극도에 이르기 전에 적당함을 유지하는 것, 즉 중에서 머무르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 하루 중에 저녁 시간은 항상 가장 즐거운 시간이 되어야 한다고 여겼던 때가 있었다. 매일 똑같은 일상 속에서 저녁은 하루를 마무리하고 정리하는 시간이기 전에 삶에서 즐길 만한 것을 찾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저녁은 힘든 하루의 보상이 되거나 그런 일이 없더라도 즐거운 무엇을 행해야만 하는 시간이었던 것이다. 그렇다고 특별한 이벤트를 추구했던 것도 아니다. 다만 저녁 시간은 뭘 하든 길었으면 했고 늘 아쉬웠다. 하루 중에 가장 마음 편하고 즐거운 시간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놓치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저녁을 길고 느긋하게 보내는 것은 어떤 의미였을까? 나는 그 시간을 통해 좋은 관계를 쌓기도 하고 오락거리를 찾아내기도 했다. 그러나 장자는 산림이나 들판에서 노늘면 아름다운 경치는 우리를 매우 즐겁게 만들어주지만 그 즐거움이 채 끝나기도 전에 슬픔이 뒤따른다라고 했다. 지나치게 아름다운 경치가 슬픔을 가져다 주는 것처럼 즐거움이 넘치는 시간 역시 채 끝나기 전에 허무와 슬픔을 남긴다. 또한 그 감정을 받아들이기 힘들어 어김없이 또 다른 즐거움을 찾는다. 그래서 저녁은 극단의 기쁨과 슬픔이 반복되는 시간이었고 슬픔을 잊기 위해 또 다른 즐거움을 부단히 찾아야 하는 시간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그것과는 성질이 다른 즐거움을 찾아내야 할 때가 온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순간적인 쾌락의 감정이 아니라 좋다고 여겨지는 삶의 모습을 찾고 싶었다. 저녁을 내달리게 놔두었을 때 분명한 것은 다음날 하루가 바로 서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저녁 시간이 늘어갈수록
다음 날은 그만큼 사라진다. 장자는 하루하루를 떼어버리면 1년이란 있을 수도 없고 안이 없으면 밖이 없다고 했다. 즐거운 시간이 늘어나고 자꾸 쌓이다 보면 온전히 보탤 수 있는 하루는 점점 더 줄어든다. 그러다 보면 단 하루를 잃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를 잃게 된다. 반대로 저녁을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으로 삼으면 즉각적인 즐거움은 멀어진다. 그러나 다음 하루를 온전하게 보낼 수 있고 그 하루가 쌓이면 결국 삶 전체를 다시 얻을 수 있다. 저녁을 즐기는 걸 포기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다. 사람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가도 빨리 마무리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했고 스스로도 아쉬운 마음이 들기도 했다. 하지만 저녁을 다채롭게 채우기보다 그냥 흘려보내기로 마음먹었다. 재미있는 시간을 가지기보다 매일 하루를 온전하게 되찾고 싶은 마음이 더 커진 것이다. 저녁의 즐거움에 나를 내맡기면서 사는 것보다 중심을 잡고 나의 의지대로 살아가야 할 때가 왔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를 찾는 일이 더욱 절실해지면서 저녁의 즐거움을 절제해야 할 때가 왔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나라는 사람이 중심이 없는 즐거움보다는 나의 결정에 의한 절제가 오히려 더 큰 위안과 기쁨을 준다는 사실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렇게 저녁은 더 이상 재미를 추구하고 아쉬운 마음에 붙잡고 있어야 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루를 조용히 정리하는 시간이 되었다. 저녁을 조용히 마무리하고 일찍 잠을 청하려면 사소한 것부터 신경을 곤두세워야 한다. 오후에는 커피 한 모금 입에 댈 수 없고 주말에는 낮잠을 자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일어나기 힘들고 싫은 시간에 아침을 시작하지 않으면 저녁에 아무리 일찍 누워도 잠이 오지 않는다. 지켜야 하는 것들이 하루만 어긋나도 일정하게 자는 시간을 유지할 수 없다. 경험해 보니 일찍 일어나는 것보다 일찍 잠드는 게 훨씬 더 어려운 일이었다. 저녁에 대한 아쉬움을 끊어내는 것도 힘이 들었지만 내 몸이 그에 걸맞게 적응하도록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였던 것이다. 저녁을 놓고 아침을 되찾자 삶의 곳곳이 변화했다. 우선 매일 하기로 한 것을 하루도 놓치지 않고 할 수 있게 되었다. 저녁의 예외적인 변수들이 사라지니 온전한 하루를 얻게 되었다. 즐거움으로 흘려보냈던 찰나의 순간이 나의 의지로 붙잡을 수 있는 시간들로 채워졌다. 저녁의 1시간과 아침의 1시간은 너무나 다른 형태와 느낌을 가지고 있다. 아침은 극단적인 즐거움을 가져다 주지는 않지만 그렇게 마음을 쓰지 않아도 크게 벗어나거나 어긋나지 않게 해주는 힘이 있다. 저녁의 의식적인 절제를 통해 하루 전체를 얻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공자는 활쏘기는 군자와 비슷한 것이 있으니 정곡을 잃으면 돌이켜서 그 자신에게 구한다고 했다. 삶의 중심을 잃고 나를 바로 세우지 못한다면 돌이켜서 반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심을 지키며 산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나는 삶에서 저녁을 길게 늘리겠다는 마음을 버리는 것만으로도 극에 달하는 한 가지를 피했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삶의 즐거움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휘발성을 가진 즐거움을 포기하고자 하는 노력이었다. 또 즐거운 것과 좋은 것의 차이를 깨닫게 되었다. 매일매일의 하루를 되찾는 생활을 하면서 비로소 즐거운 것과 좋은 것의 차이를 깨닫게 되었다. 극에 치닫는 즐거움은 좋은 것이 아니다. 오히려 더 슬픔을 가져올 뿐이다. 배우려는 데서 즐거움이 나온다. 공자는 아는 것보다 좋아하는 것이 더 우선이고 좋아하는 것보다 즐기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했다. 알기만 하는 것보다 좋아하면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고 즐기는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보다 더 잘 배울 수 있다는 말이다. 그래서 뭐든지 즐길 수 있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고 원하는 성과를 얻고 성공에 다가가기 쉽다고 한다. 최고의 경지는 곧 즐기는 것이라는 이야기다. 즐길 수 있는 일, 가슴이 뛰는 일을 찾으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답답하고 불안한 생각이 들곤 했다. 도대체 무슨 일을 해야 처음부터 끝까지 가슴이 두근거릴까? 도대체 다른 사람들은
어떤 능력이 있어서 즐길 수 있는 일을 쉽게 찾아낼 수 있었을까 궁금했다. 꿈에 다다르기는커녕 꿈이 뭔지도 모른 채 어른이 되었으니 나만 모르는 건가 하는 수치심과 자괴감에 빠지는 것도 당연하다. 하지만 세상에 자기가 즐길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쉽게 찾아낼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즐기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더라도 곧바로 찾으려 하면 실망하기 마련이다. 공자는 성급하게 서두르면 일이 성사되기 어렵고 너무 잘하려고 하다간 오히려 망치게 된다고 했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즐길 만한 것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하면 영원히 찾을 수 없다. 즐긴다는 경지는 진심으로 좋아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 여러 해 동안 집요하게 밀고 나갈 때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대로 배우고 좋아하는 과정을 건너뛴 채 곧바로 즐길 수 있는 일을 찾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물론 예외는 있기 마련이다. 자신의 재능이 무엇인지 알고 있고 잘하면서도 즐길 수 있는 일을 쉽게 찾는 사람들도 드물게 있다. 하지만 그러한 사람들을 따라 처음부터 즐길 만한 것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은 성급한 태도였다.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말고 지속하는데 더 마음을 쓰다 보면 생각하지 못했던 지점에서 기쁨을 느끼며 성취감을 얻고 결국 즐길 수 있는 마음이 생기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아있다. 즐기는 것은 그 대상이 무엇이든지에 상관없이 오랜 시간을 견뎌내는 끈기에서 얻을 수 있다. 처음부터 마음속으로 묻고 또 묻는다고 해서 즐길 수 있는 것을 찾아낼 수는 없다. 즐기는 마음은 하다 보면 얻어지는 것이지 처음부터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처음부터 가슴이 두근거리는 일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은 너무 공허하고 안일하게 들린다. 다른 사람이 아무리 즐거운 일이라고 말해도 내가 직접 겪어보고 느껴보지 않으면 진짜 즐거운 일인지 아닌지 알 수 없다. 내가 직접 느껴봐야 비로소 나에게 적합한 일인지 그렇지 않은지 알 수 있다. 시작할 때 즐거운 일을 찾았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더 이상 즐길 수 없을 정도로 지겹고 힘든 일이 될 수도 있다. 힘들고 괴로웠던 일도 지속하다 보면 숙련되고 점점 즐기게 되기도 한다. 많은 사람들이 좋아한다고 해서 나한테 즐거운 일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싫어한다고 해서 나한테도 즐겁지 않은 일은 아니다. 누가 봐도 사소하고 화잘것없는 일인데 즐거운 일이 될 수 있고 가치 있는 일이라면 오히려 불편하고 따분한 일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무엇이 되었든 내가 오랜 시간에 걸쳐 지속할 수 있는 것, 그것이 곧 나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일일 수 있다. 즐길 수 있는 삶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은 처음부터 그런 일을 찾기 급급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공자는 알기 위해 노력하고 좋아하게 되면 나중에는 결국 즐길 수 있는 경지까지 오를 수 있다고 한 게 분명하다. 정상에 올라서 멋진 풍광을 내려다볼 때 비로소 산을 즐길 수 있게 되는 것처럼 말이다. 한 걸음이라도 걸어본 사람이 걷기에 대한 즐거움을 알 수 있는 것처럼 해보지도 않고 먼저 즐거움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 안자는 행동으로 하는 자는 성취하는 것이 있게 마련이고 걷는 자는 끝내 목적지에 닿게 마련이다 라고 했다. 마음을 얻고 행동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해야 즐길 수 있는 마음이 얻어진다. 때로는 행동이 마음을 따라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행동을 따라가게 해야 한다. 즐길 수 있는 것을 미리 찾지 못했다고 부끄러워한 것은 잘못된 생각이었다. 즐길 수 있는 일을 찾는 것보다 뭐든지 경험하고 배우는 것이 우선이다. 알고자 노력하고 그 노력이 쌓이는 과정에서 작은 재미를 찾는다면 곧 즐거움으로 연결될 수 있다. 뭐든지 오랜 세월 이어온 것만큼 귀중한 것은 없다. 그리고 당장의 즐거움보다 어려움을 견디는 데서 오는 성취감과 기쁨이 더 크다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래서 나는 경험과 배움이 결국 아는 것과 좋아하는 것을 넘어 즐거움이 될 것이라고 믿으면서
오늘도 같은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일기 쓰기는 복잡한 마음을 정리해준다. 길은 사람이 만든다. 사람이 왕래하는 곳은 길이 되고 사람의 발길이 잠깐이라도 뜸하면 아무리 오래된 길이라도 순식간에 사라진다. 길이라는 것은 사람이 오가야 길로서 지속되는 것이다. 마음에도 길이 있다고 한다. 마음의 길도 계속 생각하고 고민하지 않으면 풀이 무성하게 자라서 막혀버린다. 마음의 길을 왕래하지 않으면 자기 자신에 대한 숙고는커녕 마음의 길이 있었는지도 알 수 없게 된다. 마음의 길이 무엇인지 알려면 우선 마음을 가로막고 있는 띠풀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그래야 띠풀을 제거하고 비로소 진짜 마음의 길을 볼 수 있다. 나라고 해서 내 진짜 마음이 무엇인지 바로 알 수 있을까? 어쩌면 나만큼 나를 알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자신하기 때문에 오히려 나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었던 건 아닐까?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고민을 이어가지 않기 때문이다. 고민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마음속 띠풀은 점점 더 무성하게 자란다. 지금 당장 내가 생각하는 것이 내 생각의 전부가 아니라 단지 표면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 이면에 무엇이 있을지 궁금해진다. 생각과 걱정은 하루에도 수십 가지로 길을 뻗어나가고 서로 얽히고 설킨다. 이미 지나간 일, 일어나지 않은 일,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번뇌가 끊임없이 솟아오른다. 이렇게 무성해진 마음속의 띠풀은 진짜 마음을 가로막아 진심으로 걱정하고 애를 써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게 만든다. 스스로 만든 생각의 그물에서 허덕이고 빠져나오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일기를 쓰면 나를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생각이 무엇인지, 그 생각이 진짜 고민하고 해결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진짜 생각을 가로막는 띠풀에 불과한지 구별할 수 있다. 떠있는 쓰레기를 치워야 수면이 드러나는 것처럼 일기도 마음에 덮여있는 자주구레한 것들을 치우는 행위이다. 그래서 일기 쓰기는 방을 정리하거나 책상 위의 물건들을 치우는 것과 비슷하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모두 일기를 썼다는 말은 그다지 큰 동기부여가 되진 않는다. 성공하기 위해서 책상 위를 치워야 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일기를 쓰는 것도 성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마음을 관리하고 치워야 하기 때문에 해야 하는 당연한 활동일 뿐이다. 특별한 사람이 특별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마음을 제대로 비우고 중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하기 위해 해야 하는 일인 것이다. 내 삶의 경중을 조금만 이해해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다. 구분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그렇게 복잡한 고민을 안고 살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내가 어디에 있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글로써 털어낸다는 게 처음부터 매끄럽게 되지는 않았다. 어떤 단어나 어떤 문장으로 시작해야 할지 도무지 알 수 없었다. 그러나 마음을 가로막는 띠풀과 수면을 덮어버리는 쓰레기를 적는다고 생각하니 쓰는 게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 그때부터는 부담을 가지지 않고 닥치는 대로 글을 써내려갈 수 있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일기는 아름다운 글이 될 수 없다. 나의 잡다하고 지저분한 마음들은 다시 읽을 수 있는 종류의 정제된 글이 아니기 때문이다. 매일 일기로 3페이지를 채우지만 나중에 읽을 만한 것은 단지 몇 줄뿐이다. 일기는 멋진 언어로 나를 고급스럽게 표현해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가로막고 무겁게 만드는 것들을 제거하는 활동이다. 그러나 그런 활동을 지속하다 보면 다시 읽기 힘들 정도로 난잡한 글이라고 해도 마음만은 개운해진다. 하루라도 나를 돌아보지 않으면 어느새 쓸데없는 생각들이 나의 진짜 마음을 가로막기 시작한다. 개운한 마음이 들었고 어느 정도 나의 길이 보였다고 해도 하루 이틀 적지 않으면 다시 똑같은 것, 더불어 새로운 것들이 비워냈던 공간에 자리를 잡는다. 마음의 짐은 해결되는 법이 없다. 치워도 어느새 채워지고 해결되었다고 생각해도 바로 해결될 수 없는 일이 된다.
깨끗한 방이라도 며칠 지나면 먼지가 쌓이고 더러워지기 시작한다. 어지르지도 않고 건드리는 물건이 없어도 주기적으로 청소하지 않으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다. 끊임없이 관리하지 않으면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오는 것은 마음 역시 다르지 않다. 아무리 깨끗하게 정리되었다고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돌아보지 않으면 마음은 금세 원래대로 돌아온다. 군자는 태평하면서 너그럽고 소인은 늘 걱정에 휩싸여 있다고 했다. 상황의 차이가 사람의 태도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본래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느냐의 여부가 군자와 소인의 기준이라는 것이다. 매우 좋은 환경에서도 마음이 답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안정을 유지하는 사람이 있다. 상황은 언제나 달라진다. 누구에게나 좋을 때와 나쁠 때가 번갈아 찾아오기 때문이다. 언제나 변화 속에서도 마음을 놓지 않는 노력을 지속해야 자기 마음을 다스릴 수 있다. 맹자는 마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지만 지속적으로 들여다보고 관리해야 하는 소중한 것이라고 했다. 다른 것을 다 놓쳐도 더 이상 모든 것을 잃었다고만 볼 수 없다. 마음속 띠풀은 들여다보지 않으면 무성하게 자라나 또 나의 마음을 가로막고 괴롭게 만들 것이다. 걷기는 나를 잠시 멈추게 한다. 삶은 우리 앞에서 쉼없이 흘러간다. 그 속에서 매번 삶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사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다고 매번 삶에서 벗어나 천천히 들여다볼 여유가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결국 살아가면서 나의 삶을 들여다볼 방법을 찾는 수밖에 없다. 정은 고정을 의미한다. 삶을 들여다보거나 새로운 마음을 품으려면 반드시 여행을 가야 한다고 생각한 적이 있다. 기분이 전환되고 멈춤이 없으면 고정되지 않고 고정되어야 비로소 고요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마음이 불편하고 복잡하면 제대로 생각할 수 없고 생각을 하지 않으면 얻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는 대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는 대로 산다는 말이 있듯이 멈춤이 없으면 삶을 따라가기 급급한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다. 본래의 삶에 다시 집중할 수 있는 힘을 주는 등 여행에는 많은 장점이 있다. 하지만 언제나 일상에서 벗어나서 새로움을 추구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또한 그러한 물리적인 분리가 반드시 마음의 정함과 고요함을 가져온다고는 할 수 없다. 그래서 일상에서 할 수 있는 걷기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걷기는 시간과 돈에 제약이 없는 단순한 활동이다. 먼 곳으로 여행을 가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산책길이 잘 정비되어 있어야 가능한 것도 아니다. 신발과 편한 옷만 있으면 누구나 사는 곳 주위를 거닐며 잠시 삶을 멈출 수 있다. 그저 밖으로 나와서 걷기만 하면 되기 때문이다. 걷기만 한다고 해서 삶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건 아니다. 그저 잠시 눈을 돌려서 주위를 둘러볼 기회를 가지는 것일 뿐이다. 그런데 자꾸 보잘것없는 것도 눈여겨보는 마음을 가지고 걷다 보면 지나가는 강아지도 어느새 피어있는 이름 모를 꽃들도 모두 의미를 갖기 시작한다. 걷기를 위한 걷기는 작은 자연의 변화도 포착할 수 있는 여유를 준다. 내 보잘것없는 인생도 산책과 같이 들여다보고 스스로 의미를 부여하다 보면 진짜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이라고 희망을 걸어보는 것이다. 바쁘게 살다 보면 계절의 향기가 변하는 것을 놓칠 때가 있다. 하지만 걷다 보면 계절의 변동도 어렵지 않게 감지하게 된다. 자연의 작은 변화 안에서도 큰 위로를 받을 수 있다. 주나라 문왕의 아들 주공은 겨울을 뒤덮은 얼음이 단단하지 않으면 봄과 여름의 초목이 무성하게 자라지 못할 것이다 라고 했다. 비록 겨울을 나는 것은 힘겨운 일이지만 뒤덮은 얼음은 결국 인생에 있어 시련이자 기쁨이 된다는 뜻이다. 추위가 물러가면 어느새 생각지 못한 곳에서도 꽃이 피어나고 이름을 알 수 없는 잡초가 무성해진다. 겨울에는 마치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느껴지지만
봄의 소생을 통해 멈추지 않는 순환을 보여준다. 이런 변화는 삶에 대한 생각에도 반영된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도 어느새 자연과 마찬가지로 회복될 수 있는 날이 올 거라는 희망을 준다. 걷기는 마음의 정함과 고요함을 얻는 좋은 방법임에 틀림없다. 마음이 시끄럽고 복잡하면 그 마음에서 벗어날 수도 또 완전히 다가갈 수 없는 상태에 놓이게 된다. 하지만 삶을 잠시 멈추지 않으면 가까이 들여다보고 깨달을 수 있는 여지가 생기지 않는다. 걷는다고 삶의 모든 힘든 일이 해소되진 않는다. 하지만 나는 5분이든 10분이든 매일 걸으면서 힘들었던 마음이 조금씩 누그러지는 것을 느꼈다. 생각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은 맞는 말이지만 지나치게 많은 생각을 떠안고 사는 건 버거운 일이다. 사소하고 자질구레한 것을 털어버리지 못한다면 정작 중요한 것을 해결할 수 없다. 걷다 보면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인지 깨달을 때가 있다. 그럴 때는 지금 당장 해결할 수 없는 일일지라도 우선 순위를 가늠했다는 것만으로 마음이 풀리는 것을 느끼기도 한다. 이렇게 일상을 살면서도 얼마든지 성찰할 수 있는 기회는 있다. 삶 속에서 성찰을 해내는 것이 특별한 곳에서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서 이루어내는 것보다 더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하다. 장자는 쉬면 무심해지고 무심해지면 충실해지며 잘 움직이면 모든 일이 뜻대로 된다라고 했다. 고요함의 연필로서 쓸데없는 군더더기를 벗어버리고 당장 내가 맡은 책임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 마음이 요동치기 시작하는 것은 막지 못해도 멈추기 위한 노력은 해야 한다. 때로는 행동이 마음을 따라가게 하는 게 아니라 충실하면 잘 다스려진다. 무심하면 고요해지고 고요하면 잘 움직이고 마음이 행동을 따라가게 하는 게 더 낫다. 그렇게 하면 마음이 행동을 따라 저절로 맑아지기도 한다. 그리고 마음이 맑아지면 나에 대한 이해도 조금 분명해진다. 책은담에서는 고요할 때 생각이 맑고 깨끗하면 마음의 참모습을 보게 되고 한가로울 때 기상이 차분하면 마음의 현모한 이치를 알게 되며 답답할 때 정치가 단박하고 평온하면 마음의 참맛을 얻게 된다. 마음을 살피고 도를 깨닫는 데 있어 이 세 가지보다 나은 것은 없다. 라고 한다. 삶을 멈추고 조용히 음미하는 사람과 멈출 줄 모르고 그저 가는 대로 가는 사람은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다. 걷기를 통해 삶을 잠시 멈추면 마음의 정함이 있고 마음의 고요함이 찾아오면 편안한 마음을 잠시라도 가질 수 있다. 누구에게나 기회가 있지만 누구나 꼭 하지 않는 그것을 해야만 하는 이유다.